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서에 대한 소개, 교과서의 활용, 또 교과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뒤에 있었던 어떤 이론적인 교육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2단원 미디어 현명하게 즐기기이고요.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국어 교사였어요. 국어 교사인데 한 6년 전에 뒤늦게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대학에서 이제 국어교육 관련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매체라든가 매체 의사소통,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강의도 합니다. 그리고 매체교육 연구회, 저희 국어 전공모 안에 있는 매체교육 연구회 회원으로 끼워주셔서 선생님들부터 많이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옆에 교과서 그림에 살짝 보일 텐데 이게 초안이었어요. 색칠을 입히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런 판으로 나오는지 알고 나름 또 새롭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컬러가 입혀져서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 그 강의는요. 강의 순서를 이제 3시간이잖아요. 저희가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첫 번째 파트는 뭐 제가 이론적 배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디어 연구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어떤 미디어 교육이라는 특화된 분야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대학원 과정에서. 네,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이쪽 관련 분야를 쓰면서 공부를 시작하고 또 저희 매체연구회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 사례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언론진흥재단 지금 선생님들처럼 언론진흥재단에서 열어주는 여러 어떤 강의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매체 그렇죠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분야를 접해왔죠. 접하고 연구하고 이제 뭐 가르치기도 하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예비 교사 대학교 이제 교과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체계적으로 그러한 현실이 지금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저기 뭐 좋은 강의들, 또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 굉장히 훌륭한 수업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수업 사례도 많이 접하면서 저거는 좀 해볼만 하겠다. 저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그런 감정들을 갖고 이런 강의에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저 또한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근데 이 분야가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배우려고 보니까 너무 빨리 변하는 분야예요. 한때는 뭐 허위 정보, 가짜 뉴스 팩트 체크가 막 유행했다가 또 요즘에는 네, 뭐 가짜 뉴스란 말씀은 안 되고 뭐 네, 허위 조작 정보, 뭐 미스 인포메이션 이런 게 중요하고 팩트 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담론이 확산되는 문화가 중요해요. 뭐 이런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교육의 초점, 강조점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한마디로 어지러워요. 굉장히. 네, 어지러울 수 있고 지금 저희가 특히 지금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교과서 내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이 교과서를 굉장히 잘 운영하는 방법은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첫 번째 시간에는 제 나름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가장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조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첫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인데요. 개념을 여기저기에서 뭐 하이 체계 이런 거 많이 접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뭐랄까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미디어가 뭐고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이 핵심 개념이 되어야 되는지, 네, 이런 걸 중심으로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하고, 제가 시간이 여기, 네, 시간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단원별로 여기 총 세 개의 소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도입부랑 첫 번째 단원을 두 번째 시간에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원을 마지막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부터는 미리 배부된 교과서와 그 다음에 지도서도 미리 배부가 된 걸로 아는데, 사실 지금 같이 보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서 사실 제가 PPT에는 그 교과서랑 지도서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 조금 추가해서 갖고 왔어요. 같이 보기에 좀 정신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디어가 무엇인지 리터러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김경희 교수님께서 아마 미디어가 무엇인지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리터러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삐약이라고 국제 성인 역량 조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OECD에서 국제 비교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죠.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러니까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직업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직업인,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역량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배경 설문 빼고 한 4가지 정도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기 지금 1차, 2차 조사가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이제 응용적 문제 해결이 하나 더 추가되긴 했어요. 이런 능력들이 지금 국가 간에 얼마만큼 갖추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성인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작업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해서 테스트하기도 하죠. 그 중에서 여기 기초 읽기 능력과 언어 능력, 그 언어 능력 밑에 지금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읽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읽기. 뭐 글을 이해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읽기. 글을 읽는다는 건 무엇일까?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한다. 이해한다. 네, 읽기 하면 이해. 그쵸? 이해가 핵심은 맞아요. 이해. 이해한다. 글이 무슨 말을 하고 하는지 이해한다. 뭐 그런, 그렇죠? 네,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되니? 뭐 이런 얘기들이 가장 기본일 거예요. 이 기초 읽기 능력은, 이제 해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부호화된 것들을 단어 수준, 문장 수준, 단락 수준에서 뜻을 추론해서 이제 그 뜻이 무엇일지, 그 수준에서 단락 수준, 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무슨 뜻인지 알다 이런 수준이라면 이제 언어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은 언어 능력이라고 지금 이제 해놨는데 리터러시라고 했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지금 그 피사라는 시험 여러분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피사는 라이팅도 들어가 있는데 이 성인 역량 조사는 이제 리딩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리터러시 안에서 리딩만 지금 포함하는 개념이긴 한데, 근데 이게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며 지식과 잠재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역량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삶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을 계속 지식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자신이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잠재성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리터러시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문서화된 글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숙고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핵심 단어인 이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앞과 뒤에 접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이제 미디어 역량에 우리가 접근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리터러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전에는 도서관 활용 능력 뭐 이런 걸 포함했던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평가는 우리가 비판적 이해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비판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텍스트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숙고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읽고 평가한 것들을 읽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목적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별하고 또 종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읽는다는 개념보다 굉장히 넓은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결과도 궁금하시죠? 예, 결과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애들 피사 시험 보면 2009년도 이럴 때 뭐 홍콩이란 단일 도시 떼놓으면 이제 세계 1위 정도 있고 지금은 한 이제 홍콩 상하이 들어와 있어서 한 7위 정도 하는데 아이들 굉장히 잘해요. 만 15세 아이들. 자, 성인들 어떨까요? 네, OECD 평균이에요, 평균. 이제 이게 1라운드의 국가는 이제 OECD 주요 국가에 들어와 있었고 2라운드에 OECD가 아닌 국가를 조금 더 들어오면 위로 좀 올라가긴 하는데 평균에 수렴돼요. 자, 현재 성인들의 네, 만 15세 이상, 60세까지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는 뭐 평균일 수 있죠. 저희가 그렇죠. 대학 교육이 일반화된 지가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다른 이런 소위 말하는 선진국.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서 밑에 보면 수준이 있죠. 밑에 보면 수준 1, 수준 2, 수준 3 있어요. 수준 1 이하는 기초 그 문식성 수준에서 아까 말한 리딩 컴포넌트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직 문맹이거나 문맹은 살짝 벗어난 수준. 네, 그건 상당히 얇아요. 저희가 층이. 네, 근데 여기 4, 5 수준이 굉장히 적고요. 퍼센테이지가 8.12%이고 바로 밑에 있는 영국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영국은 여기 4, 5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길죠. 네, 반면 이제 1수준, 2수준이 더 많고요. 네, 우리는 여기 아니 2수준까지는 아니고요. 1수준 이하 1이 많고 우리는 2와 3에 거의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인 일반적인 수준 네, 뭐 그런 수준이 넓어서 그나마 중간이라도 하는 건데 높은 수준은 굉장히 적어요. 예. 그 이유가 뭘까는 여러 가지 요인을 봐야겠죠. 네, 여러 요인은 어쨌든 세대 차이, 어떤 교육적인 세대 차이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연령과의 상관을 이제 분석한 거를 보면 연령이 높으면 떨어지죠. 예, 저 기억력 감퇴하고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떨어지는 정도가 굉장히 어린 연령대, 여기 위에 있는 핀란드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핀란드는 한 35세, 일본 같은 경우는 한 40세부터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 우리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거의 떨어지는 이제 뭐 그게 어떤 독서율과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우리 교육이 우리의 학교 교육 저는 이제 국어 교사였고 여기 다른 선생님 다 수업 시간에 글을 읽잖아요, 그렇죠? 학교 교육에서 해왔던 그 읽기의 수준이 여기 4, 5 수준에서 요구하는 것을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봅니다. 그럼 사후 수준은 도대체 어떤 수준이냐라고 보면, 네, 이게 5수준이에요. 네, 5수준은 한 국가에서 뭐 물론 이제 위에 있는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서 한 10%까지 되지만 우리나라는 한 2, 3%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자, 제가 이제 여기서 5수준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때도 여기 있는 내용들의 상당수를 같이 갖고 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인지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서 이게 리터러시를 말하는 유일한 관점은 아니에요. 유일한 관점은 아닌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테스트 차원에서 이제 평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인지적인 측면만, 인지적 사고의 측면만 이제 평가하는 건데, 그 제일 위에 보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복수의 긴 지문에서 정보를 찾거나 조합하는 과제. 여기 하이퍼링크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줘요. 하이퍼링크. 그 외국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 또는 뭐 외국에서 어떤 칼럼, 뭐 에세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외국이라면 주로 영미권이죠. 보면은 하이퍼링크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글쓰기 자체가 이제 내 글이 기존에 어떤 글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하고 그걸 글 안에 포함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이제 하이퍼 텍스트도 주고 내비게이션 어떤 특질을 가져서 찾아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주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복수의 지문들을 내가 나에게 필요한 걸 선택해서 그 내용을 조합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생각과 관점을 종합하는 것. 그 다음에 증거를 평가하는 것. 그 관점들이 논의 속에서 증거, 어떤 데이터들이죠. 그 데이터들을 평가하는 것.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를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읽기 전에 글과 관련된 이미 어떤 개념적인 사고 모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백신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예전에는 백신 언제까지 맞아야 되지? 뭐 요즘에 독감 유행한다더라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떠신가요? 요즘에 백신 딱 기사 나오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나가죠. 네, 이것들 실제로 예방률은 얼마나 되는지, 뭐 증상은 어떠한지, 또 어떤 게 있나요? 그 다음에 임상실험 몇 번이나 거쳤는지, 뭐 임상실험에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확산된 단계에서 있었는지,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백신의 유형은 어떤 건지, 자, 이런 어떤 우리가 이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이 세부적인 디테일한 정보가 아닌 그 디테일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질문의 목록들을 갖고 있어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의 개념적인 사고. 예, 저도 이제 대학원에 와서 논문이라는 걸 이제 쓰는 걸 배웠는데, 논문을 써본 사람들은 논문은 연구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연구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죠. 이 연구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가? 그래서 무엇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방법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접근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서 그 문제를 들어오는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한 모형들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 제가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교과서 구성에 보면 발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기의 경험을 돌아보자, 또는 뭐 무엇과 무엇이 다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질문이 활동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수업 시간을 벗어나더라도, 나는 수업을 뭐 3차시 수업밖에 하지 않았지만, 내가 다른 미디어 텍스트를 만났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이 질문들을 내가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질문을 던지면서 사고 나는 것. 이것이 이제 자동화되는, 예. 선생님들도 그런 분야 있잖아요. 내가 되게 어떤 마니아적인 분야에는 딱 그 제목만 봐도 막 질문들이 딱 자동으로 막 처리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개념적인 사고 모형들이 뭐 일반적인 우리가 논리라고 하면은 이제 핵심 클레임, 뭐 주장은 무엇이고 이유, 그 리즌은 무엇이고 뭐 증거는 무엇인가 뭐 이런 이제 논리적인 개념들 또 타당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수준의 것이 있고 각 영역별로 또 할 수 있는 사고들 모형들이 있는데 리터러시 교육이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든 결국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거는 뭐 미디어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고 뭐가 문제인지 알고 이제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데 그것을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미디어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사고 모형을 갖춰가는 것, 네, 그런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자료의 신뢰성 평가. 네. 신뢰성 평가는 이제 우리가 항상 모든 거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정보인데 핵심 정보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가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뭐 업무 목적과 관련돼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가.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미묘하고 수사적인 단서. 네, 이거는 이제 뭐 텍스트 차원에서는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와 뭐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르죠. 뭐 이런 것이 중론이다와 뭐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졌다는 신뢰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언어적인 단서들을 처리하는 것, 뭐 그런 것부터 있는데 그럼 미디어 텍스트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미묘하고 수사적인 단서일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거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은 어떤 분야든 많으면 좋죠. 예,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뭐 필요하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5수준이에요. 네, 5수준이고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각 나라의 한 10%, 네, 10%, 또 4수준이 조금 더 떨어지는 합치면 한 20% 정도, 네,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뭐 미디어 리터러시의 목표다, 리터러시의 목표다라고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 리터러시라는 이름을 뒤에 붙이고 미디어 교육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가져야 하는 관점, 교사들이 가져야 하는 거는 학생들을 사고하게 하는 것, 네, 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어떤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네, 여기 제가 이제 인지주의적 관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이것만은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입장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이름을 좀 붙여놨는데요. 이 위에 이름은 떼버려도 상관은 없고요.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어떤 그 읽고 쓴다라는 거, 뭐 만든다는 거 이런 인간의 이 사회적 활동이거든요. 사회적 활동. 예, 사회적 활동에는 하나의 어떤 잣대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하나의 원칙이 있지는 않죠. 뭐 우리말로 뭐 융통성, 뭐 유도리,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역할과 상황에 적절한 게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 네, 페이스북에서 소통하는. 근데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이제 자아 노출이라고 하죠. 나를 얼마만큼 노출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 이건 근본적으로 이제 읽고 쓰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출되는 것이 나의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의사소통의 어떤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뭐 혐오 표현이든 이런 것들도 적절함의 문제인 거죠. 물론 적절한 말은 개입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분들은 이제 개조식 글쓰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개조식으로 쓰는 것이 적절한 거고 또 반면에 또 굉장히 잘 풀어서 문학적인 글을 쓰시면 잘 풀어서 써야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마다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것들이 있고 문화적으로 기대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청소년들이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막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막 외계어를 쓴다. 뭐 한 그런 이모티콘 막 날리고 막 받침 없고 막 이런 거요. 그거를 막 뭐 문법 파괴다 막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것이 그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 적절한 소통의 방식인 거죠. 그 안에 어떤 놀이나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통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갖고 아이들과 얘기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더 먼저 던져야 되는 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여기서 너는 어떤 역할,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기대하는지,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어떤 활동을 하든 뭐든 지금 이게 어떤 글을 읽든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건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자, 맥락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맥락. 그것에 대한 민감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뭐 테스트상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미디어가 사실 어렵게 만드는 거는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음성도 있고요. 뭐 이모티콘도 쓰고 또 뭐 어떤 거는 편집 기능도 뭐 굉장히 실제 시간의 개념과 다른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뭐 굉장히 어떤 다양한 기호 자원들이 활용이 되죠. 표현 자원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의미를 만드는 우리가 뭐 미닝 메이킹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인간은 원래 그런 다양한 표현 자원을 갖고 움직이잖아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하고 지금 눈은 못 마주치지만 손도 사용하고 목소리도 사용하고 네. 자세가 좀 삐딱했나요? 네, 뭐 이런 자세도 사용하고 네, 이런 어떤 문화적인 상황 맥락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걸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 문법, 뭐 영상 문법 뭐 이런 것 막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어려운데 아이들은 이미 그것들을 뭐 셀카를 찍으면서 또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낙서하면서 어떤 이런 자원의 활용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교실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봐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비판적 리터러시 뭐 또는 뭐 크리티컬 리터러시 뭐 우리가 비판적 이해 뭐 이런 말 비판적 이해와 비판적 리터러시가 꼭 같은 개념은 아닌데요.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비판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거는 당연히 뭐 부정적으로 보자 이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보통 그 안에 우리는 세상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잖아요. 미디어는 물론 엄마의 말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말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 매개된 상태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렸을 때 엄마의 말, 선생님의 말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이유는 이제 권력자죠, 그분들이. 나를 물론 돌봐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정보든 세계를 내가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항상 나에게 전달할 힘이 있는 사람들의 관점을 거쳐서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나한테까지 오게 할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점과 그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이제 오는 거죠.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미국에서 했었는데 그때 처음 이 개념을 그러니까 봤어요. 한국에서는 전혀 뭐 크리티컬이란 단어를 국어 교육에서 뭐 관심을 가진 때가 아닌데 어쨌든 접하면서 제가 그때 썼던 그 레포트라 그래야 되나 대학 보고서라 해야 되나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고등학교 학교 신문과 한국의 고등학교 학교 신문을 비교하는 거를 했었어요. 예, 어떻게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한국의 고등학교의 어떤 학교 신문을 다 뒤져갖고 뭐 한 많지는 않더라고 한 대여섯 개 찾았어요. 찾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학교 신문은 없는 학교가 없었어요. 다 있었고 다 온라인으로 거의 옮겨져 있는 상태였고요.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 학교 신문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학교 홍보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학교 홍보라는 목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학생 계몽이라는 목적도 있어서 그 안에 학생들의 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뭐 이번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학생의 교복을 왜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제 글들이었어요. 예. 그 안에는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의 목소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아닌 거죠. 네, 선생님들의 대변자. 그에 반면 제가 하게 된 배경은 미국 그 고등학교 학교 신문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학교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고 또 뭐 자기들끼리의 문화 놀았던 거 뭐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올라와 있고, 예,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교육과정 속에서 미국은 이 학교 신문 만드는 거를 학점을 부여해줘요. 우리 이제 고교 학점제 앞두고 있는데 학교 신문을 편집하고 하는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창체 활동이 아니라 학점을 부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그 그려지는 학생들의 모습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무엇이 선택되고 무엇이 빠져 있는가? 누구의 관점이 담겨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디어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뭐 소설도 마찬가지죠. 소설도 미디어니까. 그리고 사회 시간에 읽는, 역사 시간에 읽는 텍스트 이것들도 다 미디어잖아요. 예, 그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 교과서 논쟁도 그렇지만 누구의 목소리에 담겨 있는가, 무엇이 빠져 있고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빠뜨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뭐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비판적 리터러시 갖고 막 뭐 여러 가지 뭐 학자들이, 왜냐하면 이게 배경이 하나가 아니라 뭐 비판적 교육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심리학자, 문화론자 뭐 온갖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막 선생님들이 이제 막 이거는 권력 관계를 다루는 거야라고 하면 세 번째, 막 사회의 어떤 불평등한 권력, 차별에 맞서고 뭐 정치 시스템의 문제에 의의를 제기하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일본 같은 경우 이미 어떤 언어 안에 함축하고 있는 거, 우리가 뭐 여러 직업을 가리키는 이름들, 또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들 계속 바꿔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언어를 사용해 온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한 소외된 관점들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전제는 이거예요. 어떤 그 텍스트를 읽든 선생님들이 이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점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를 꼭 가져야만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다양한 관점, 예, 다양한 관점을 어떻게든 그 안에서 계속 취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옳은 거야는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답은 아니고 축적되면서 가는 거죠. 다양한 관점을 취하면서 소외되어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 소외된 목소리가 무엇인지, 네, 그걸 취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참여 역량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막 3번과 같이 막 권력에 도전하고 막 캠페인 벌리고 막 이제 이런 거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담론을 바꾼다라는 게 기존에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담론이든 뭐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을 몰아가서 비난을 할 때, 네, 거기서 나오지 않았던 간과되었던 관점들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네. 자, 예를 좀 들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네, 그런 건데요. 자, 밑에 보면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쓸 것 같은 걱정이 되네요. 자, 밑에 보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관점을 갖고 사실 영국에서 미디어 교육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한때 이렇게 막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안에 이데올로기를 읽고 학생들에게 여기 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있어, 아니면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가 있어, 아니면 이건 주류 계급의 어떤 가치를 뭐 노동자에게 주입시키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니까 이제 학생들과 갈등도 생기고 선생님들도 새로운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적절하게 하는 것을 하나의 수업에서 완결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학생의 삶과 계속해서 어떻게 연계되고 학생에게 어떤 자기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 내가 이용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돌아보게 하는 것, 네,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어떤 관점입니다. 네, 이건 넘어갈게요. 네, 재밌는 얘기였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리터러시 얘기를 했는데, 이 개념이 리터러시에서 온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과 영국은 조금 전통이 다른데, 어쨌든 미국에서 2007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지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와 비판적 사고. 예, 여기 탐구와 사고 있죠. 탐구와 사고다. 리터러시라는 거는 탐구와 사고다. 그래서 관점을 종합도 해보려고 하고 그 안에 들려져 있는 목소리는 무엇이고 배제된 것은 무엇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도 필요하고, 네,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이제 메시지 중심의, 그러니까 콘텐츠 자체만 놓고 이제 봤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름을 갖고 뭘 하고 있는지 2019년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인포메이션과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윤리에 관한 것도 있고, 광고 소비도 있고, 뭐 디지털 시민성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미디어라는 걸 가운데 놓고 생각해 볼 거리들이 포괄하는 범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선생님도 지금 막 제가 어지럽다고 했던 게 이 많은 것들이 자꾸 막 사방에서 들어오니까 저도 막 어지럽더라고요.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맺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핵심은 탐구와 사고이고, 근데 이제 절차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가면 좋겠냐. 탐구와 사고는 그 전체의 수업을 관통하는 수업의 방식이고, 교사학습 방식이고, 목표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일종의 역량인 거죠, 역량. 그럴 때, 학생들에게 어떤 단원을 설계하거나 또 뭐 어떤 여러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뭐 교과 차원에서 통합할 수도 있겠고, 또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방과 후 동아리 활동, 또 요즘에 이제 공동교육과정으로 각 지역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전체의 틀을, 전체 흐름의 틀을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갖고 가면 좋다라고 제안해준 모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제 미디어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결합하면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전통적으로는 이 분석과 평가가 가장 핵심이었다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강조하는 어떤 접근 역량과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이게 이제 자기 표현의 측면도 있고 나를 표현해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교육에서 강조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어떤 기존의 미디어가 좀 문제가 있다라면 그에 맞설 수 있는 대항 뭐 댓글일 수도 있고요, 뭐 대항 뭐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고 사회에 어떤 참여하는 이제 이런 흐름을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사실 저희 그 교재도 소단원 구성에 좀 앞쪽에 접근 역량은 사실 충분히 다루진 못했어요. 선별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 평가 창조가 이렇게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 대단원 프로젝트 수업 또는 마지막에 사단원에 조금 몰려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 내용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이제 요 교과서 만들 때 좀 뒤늦게
합류를 한 편인데 이미 그 처음에 언론진흥재단에서 교과서 만들기 전에 미디어 교육의 재구조화라는 연구를 진행을 해서 기존의 미디어 교육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구조화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쭉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은 이제 미디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배경이 있었고, 근데 이걸 보니까 이 진술만으로는 기존의 미디어 교육을 포섭하기는 좀 어렵다. 특히 여기 이 진술에서는 이 순서들, 아까 말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모델이 보여줬던 이 순서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학생 문화, 학생들의 미디어의 향유 문화에 대한 게 없고, 이게 상당히 막 시민의식 함량과 민주적 소통이라고 해서 좀 민주주의 교육의 차원에서 너무 만들어진 것들, 학생들의 문화들이 좀 많이 배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게 아까 말한 민주주의 시민교육에 조금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조절 능력, 선별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빠져 있다. 네, 그 다음에 비판적 이해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다.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밑에 교육 역량을 이렇게 지금 이 교과서가 만들어진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걸 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네 그렇게 나와 있어서 보면은 중점 역량을 보시면 이 비판적인 교육 옆에 분별 접근 역량을 상당히 미디어 분별 역량 부분으로 환원시킨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제가 하는 이 2단원의 마지막 세 번째 단원도 앞부분은 이런 세 번째 단원이 이 분별과 이 생산, 참여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것들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비판적 이해와 향유 부분이 소단원 1, 2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만 더 쓸게요. 이거는 핵심 개념 중심 미디어 교육은 이미 만들어진 지가 198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미디어 교육에서 많이 실천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도 낯서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그 단원 구성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참고했던 내용들이어서 이게 이 핵심 개념 중심 미디어 교육의 이 핵심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미디어 텍스트를 볼 때 분석하거나 평가할 때 비판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거나 또 제작을 할 때 이 개념들을 갖고 학생들에게 사고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6가지 개념을 갖고 이제 미디어 교육이 뭐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굉장히 널리 쓰이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디어 텍스트와 관련돼서는 미디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언어와 그 다음에 내용이죠. 미디어에서 현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재현. 그 다음에 아까 상황이 중요하고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황과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의도와 목적에는 이제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디어 생산자 측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미디어 우리가 이제 뭐 문학 국어 교육에서는 이제 뭐 수용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미디어 이용자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생산자는 어쨌든 이 미디어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에 대한 어떤 가정들, 예, 이용자에게 어떤 변화를 끼치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까지 이제 그 소통의 총체적인 맥락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분석할 때 이 4가지 틀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예전에는 미디어 장르라는 게 뭐 TV, 라디오, 신문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신문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뭐 TV 리터러시 해서 딱 개별 장르별로 이렇게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미디어 플랫폼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생성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소셜 미디어지만 트위터가 갖는 특성과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환경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내는 그거와 결합되는 어떤 미디어
텍스트의 어떤 특성이 있고 그것이 이런 언어나 재현의 어떤 방식에 영향을 주고 당연히 생산자, 이용자의 관계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6가지를 핵심 모델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만 조금만 더 짚고 갈게요. 이거는 이 부분이 제가 맡은 2단원에서 되게 중요하게 2단원은 이 미디어 언어와 재현을 여기 중에서 미디어 언어와 재현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단원이에요. 이게 사실 유스에도 적용은 되죠. 예, 유스에도 미디어 언어라는 건 이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기호와 간섭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기호 자원도 있고 뭐 테크닉적인 면도 있고 구성과 같은 형식적인 면도 있고 제가 이걸 나중에 스토리텔링으로 넣긴 했는데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 효과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상당히 장르와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탈북한이란 사회가 어떤 사회지? 라는 거를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뭐 가본다고 또 우리가 금강산에 가본다고 북한 사회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미디어들이 내세우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내세우는 방식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거예요. 예, 거기 산 사람이 얘기하잖아. 증언자야, 증언자. 근데 이제 그 증언의 목소리도 사실은 어떤 장르 속에서 그 증언이 만들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만나러 갑시다라는 예능 프로에서의 증언을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대학교 동아리생들이 수익의 목적이 전혀 없이 편견을 깬다라는 목적을 가진 팟캐스트에서 증언자가 말하는 것과 미국이라는 사회,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그런 미국이 어떤 약간의 계몽적인 목적을 갖고 만든 다큐에서 증언자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것. 그러니까 같은 증언자의 목소리는 이제 증언자의 목소리를 사용한다는 건 미디어 언어적인 면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떤 진실을 담고 있냐는 우리가 그것이 어떤 장르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상당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물론 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기억의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분들 자체가 편집을 하겠죠. 자기 기억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그 너머에 그 편집을 또 편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또 결국 장르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르와 언어 부분을 제가 2단원의 첫 번째 단원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재현. 미디어 재현이라는 건 현실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매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그에서 무엇이 포함됐고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고 특히 이 집단에 대한 제형.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집단이 대한민국 사람이 4천만 명이면 4천만 명을 한 컨텐츠 안에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축소와 일반화를 시켜야 돼요. 예, 그 집단을 나타내기 위해서 축소와 일반화 속에서 우리가 시키는 방식 그것들이 얼마만큼 진실에 가깝고 그 다양성을 얼마만큼 들려주고 있는가. 자, 이런 문제를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에서 다루고요. 네, 그 차이는 넘어갈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장르나 미디어 언어 재현 이걸 할 때 우리가 항상 지금은 이제 그것이 그냥 TV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셜 미디어 기반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상호작용 속에서 그리고 그 미디어가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요구하는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안에서 소통과 표현의 방식에 영향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항상 우리는 내가 콘텐츠 생산자가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그 미디어가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아까 이제 사회문화적 리터러시라고 했잖아요. 인터페이스와 결합되어서 그 안에서 적절한 방식이라는 거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게 돼요. 네, 페이스북에서 좀 더 적절한 방식은 뭐 우리나라는 조금 청소년들이 쓰는 방식은 다른데 전문성 발달용으로 좀 많이 쓰거든요. 나는 전문적인 사람이야.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나는 우아한 사람이야. 나는 세련된 사람이야. 예, 트위터는 굉장히 짧고 빨리 퍼져야 되잖아요. 바이럴의 어떤 개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그것이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형식과 미디어 언어에 어떤 제약을 주고 그에 따라서 보여줘야 되는 나의 모습, 현실의 모습들이 또 영향을 준다라는 거. 또 이걸 좀 인지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제 파트 소셜 미디어의 이런 부분들은 다뤄지진 않았어요. 제가 그 엔터테인먼트를 딱 이렇게 딱 거기에 한정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아까 생산자 얘기, 어떤 뭐 제작과 유통, 그다음에 경제적 판단, 특히 이제 이게 어떤 법규 속에서 생성된 텍스트인가 아니면 개인이 만들어낸 법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맥락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는 이용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가, 그리고 도달의 과정에서 어떤 미디어 소통의 경로를 생각하고 있는가. 마지막에 네, 이용자로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선행 지식, 이데올로기, 감정, 가치관을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분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제 일반화된 지식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왔죠.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 무엇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야 되는가, 세부 지식, 세부 정보라든가 산발적인 지식이 아니라 결국 무엇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이 6가지 를 보통 이제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좀 적어봤고요. 실제로 이 미디어 교육을 제가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미디어 교육을 많이 받았던 나라의 사람과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6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페이스북 어때라고 하면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아이, 내 친구의 글보다 광고를 먼저 보여줘. 나는 뭐 블랙핑크에 대한 최근의 걸 보고 싶은데 최근에 내가 쇼핑했던 뭔가 먼저 보여줘. 광고에 대한 인식이 훨씬 제일 먼저 나와요. 대화를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그 플랫폼이 갖고 있는 상업적인 의미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업적 함축에 대해서 되게 선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도 굉장히 선명한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이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 2번과 5번은 2, 4, 5는 많이 강조하는데 3번, 6번은 조금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시는 여러 가지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그래서 막 형태 분석은 하는데 그것이 내용과 어떻게 연결 짓는가, 뭐 이런 것들, 장르와 미디어 언어와 미디어 재현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선명한 이해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교과서가 그렇게 잘 구성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여기까지 그 앞에 전반부 이 교과서를 만들기까지의 제 머릿속에 있었던 저의 관점이죠. 저의 관점. 네, 저의 관점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시간이 55분인데요. 11시 5분까지, 11시 5분까지 10분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